5월 1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제지표 호조와 JP모건의 주가 회복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그리스가 끝내 정부 구성에 실패했다는 부담에 막판 뒷심이 부족했습니다. 3대 지수는 모두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이틀째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스 연립정부 구성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다음 달 17일쯤 2차 총선이 불가피해진 것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전날보다 80센트 떨어진 배럴당 93달러 9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스를 포함한 유럽 우려에 따른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럽 재무장관들은 은행 자본 확충안에 유럽이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유럽 은행들은 앞으로 위험 가중자산의 3%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전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스 각 정당들이 사흘간의 릴레이 협상에도 끝내 연립정부 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과도 정부를 구성한 뒤 다음 달 17일쯤 2차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민아입니다. 그리스 문제가 연이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조금 새로운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부터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바로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회동입니다. 두 정상은 그동안 조금 다른 위기해법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이번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관심이 집중이 됐었는데요. 다만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만한 모멘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메르켈 총리의 발언이 조금 재밌던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신의 정책에 대중적인 오해가 있다면서 자신도 성장 대책을 마련한다는데 어떤 의문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거 발언과 비교를 해본다면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도 간밤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시작하죠. 네, 글로벌 마감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즈인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간밤 뉴욕 증시는 전강 후야. 장 초반에는 경제 지표 호재로 상승 반전을 시도하기도 했는데 장 막판 들어서 좀 갑작스럽게 낙폭이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하락 마감을 하였습니다. 경제 지표 호조와 그리고 JP모건 체이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였는데 역시나 그리스발 악재에 따른 우려감이 커지면서 하락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633.5포인트, 0.5% 하락한 12,632.00을 기록을 하였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8.82포인트, 0.3% 하락한 2,893.76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전일 대비 7.69포인트, 0.57% 하락한 1,330.66을 기록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두 달 이후 석 달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안정이 되고 뉴욕 제조업 경기가 어느 정도 호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 경기 지표에서 나왔지만은 역시나 그리스발, 유럽발 악재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서 뉴욕 증시 모두 하락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들어간다면은 엇갈린 양상 나왔는데 JP모건 체이스 말씀드렸던 대로 1.2%대의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그룹폰 같은 경우에는 3.7%대의 급등, 그리고 TJX 같은 경우에도 7%대 강세 흐름 보였고 하락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디포가 2.4%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고
제이시페이는 1.5%, 체사피크 에너지는 5.6%대 하락흐름 보였다는 점, 전반적으로 상승과 하락이 좀 엇갈린 양상으로 마감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유럽 증시도 하락세를 피할 수 없었던 재료였는데요. 이 그리스 우려가 시장 분위기를 계속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네, 유럽 증시 역시나 좀 하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전개되었는데, 먼저 범유럽권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0.8% 하락한 245.45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1월 이후 넉 달 만에 역시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한 거였고, 국가별로 본다라고 한다면 영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8%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마찬가지로 0.7%, 0.8% 각각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이탈리아 지수의 하락폭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2.53% 급락세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역시나 그리스 정치권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가졌지만은 연정 구석에 합의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었고, 종목별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유니크 레디트가 역시나 5.5% 급락세 보이면서 이탈리아 은행 신용 강등에 따른 우려감도 겹치면서 급락세로 마감을 하였고,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스위스 자산운용사인 줄리어스 베어 같은 경우에도 6% 급락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금융주 부진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졌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호재와 악재로 나뉘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리스 정치권 대표들이 모두 모여서 사흘째 릴레이 협상을 벌여왔지만 역시 끝내 연정 구성에는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달 2차 총선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스 연정 구성 협상에는 실패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먼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달 한 17일경에 다시 한번 그리스 총선이 시행될 것이라는 것이 아마 여론의 우세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 사회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달 회동을 마치고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할 뜻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리스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와 같은 것을 확인하면서 오는 16일 전까지 과도정부 구성을 위한 회동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역시나 지금 그리스 긴축안을 놓고 계속적으로 좀 대립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를 비롯한 범유럽존 국가들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주요 원인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그리스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이죠. 이런 가운데 은행들의 뱅크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봤더라고요. 네, 우선은 그리스 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예금이 인출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규모 뱅크런 사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리스 대통령은 각 정파 대표들로 하여금 낸 성명서에서 그리스 예금자들이 지난 14일 하루 동안에 은행에서 약 7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1조 원에 가까운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예금 인출과 함께 불안감 때문에 역시나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를 매수하려는 주문은 급격히 늘어나는 모습 보이면서 그리스 은행에 대해서 독일 국채 매수에 대한 금액은 8억 유로나 접수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리스 은행에 대한 은행들의 체력은 아주 취약한 것으로 현재 유럽 언론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진행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리스 내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에 대한 부실 우려감도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리스 은행은 지난 2009년 재정위기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예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리스 예금자들이 현금을 인출해 해외 은행들로 송금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2년간 한 달 평균 20억에서 30억 유로 정도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그리스 정부는 집계가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유로존의 1분기 성장률은 당초 마이너스 성장률로 예상했지만 제로 성장이 멈췄다라고 밝혀졌습니다. 좀 장애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독일 정부 역할이 좀 컸다라고 하죠. 네, 우선은 유로존이 지난 1분기에 예상을 뛰어넘어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기 침체기 진입은 일단은 모면하였지만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경기 둔화는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유로존 통계 당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 1분기 중 유로존 국내 총생산이 정기화
전년과 동일한 성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당초 시장이 예상치였던 0.2% 역성장은 보다는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시장은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지난해 4분기 0.3% 마이너스 성장보다도 역시나 개선되는 모습 보였는데 전반적인 국가들의 그러한 성장성이 돋보인 것은 아닙니다. 유로존 내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경제 성장이 호조세를 보인 덕이 컸는데 작년 4분기에 0.2% 성장을 보인 독일 경제는 1분기 중에 0.5%나 성장하는 모습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감을 벗어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2 경제국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성장은 제자리 걸음을 하였고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0.8% 그리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0.3% 마이너스 보이면서 역시나 스페인과 이탈리아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감이 가장 큰 국가들로 하여금 마이너스 성장률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역시나 투자 심리를 회복하지 못한 주요 원인이 되었다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쪽 경제 지표들 내용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발표가 됐다고 하죠. 네, 우선은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의 오름세가 좀 멈추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와 휘발유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세를 보이면서 인플레 상승 압력이 크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4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월과 같은 수준으로 발표되었다라고 밝혔는데 이는 보합을 점친 시장의 예상치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음식료와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각각 전월 대비 0.2%, 전월 동월 대비해서는 2.3%로 시장 예상치 역시나 부합하는 모습 보였고 세부 항목별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였습니다. 1.7% 하락을 하면서 물가 오름세를 막는 데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가솔린 가격도 2.6% 하락 그리고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 같은 경우에는 0.1% 상승 흐름 보였지만은 음식료 가격 같은 경우에는 0.2% 상승에 전월의 0.1%보다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뉴욕 제조업 경기가 예상 밖으로 호조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지표는 미국 전체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떻게 발표됐습니까? 네, 우선은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뉴욕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7.09를 기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8.50을 크게 웃도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앞선 4월에 6.56보다도 크게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가장 저조했던 4월 실적에서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모습 보였는데 세부 항목별로는 신규 주문 지수가 8.32에서 4월에 6.48보다 역시나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용 지수도 19.28에서 20.48로 높아지는 모습 보였고 특히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 이후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만 6개월의 경기에 대한 기대 지수는 29.26으로 4월에 43.12보다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 제품 가격 지수는 37.3으로 4월에 45.78보다도 낮아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미국 내 지역별 제조업 경기 지수 가운데 가장 먼저 발표되는 미국 제조업 경기 발표되는 지수이기 때문에 미국 제조업 경기를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다는 선행 지표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제조업 관련된 부분이 미국 경제를 어느 정도 회복세를 이끌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업 경기에 이어서 미국의 건설 업체들이 느끼는 주택시장 체감 경기도 최근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미국의 5월 주택시장 체감 경기가 네. 최근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건설 경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전미 주택건설업협회는 15일 발표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주택시장 지수가 전월 대비 5포인트 상승한 29를 기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전문가들의 예상치였던 26보다도 역시나 상회하는 모습 보였고 2007년 5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지수는 기준치인 역시 50을 넘으면 주택경기 호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주택시장 체감 경기가 올해 초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 안정과 구매력 상승으로 신규 주택 구매에 나서는 이들이 서서히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현재 작용하고 있다라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안정이 되고 제조업 경기와 또 주택 관련된 경기 지표는 호조를 보였는데 다만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 밖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좀 부진하게 발표됐는지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죠. 네, 우선은 4월 소매 판매가 올해 들어 가장 저조한 증가세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계절적 요인과 함께 그리고 부활절 연휴가 조금은 일찍 찾아왔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인데 미국 상무부는 15일 4월 소매 판매가 0.1% 증가하는 모습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월의 0.7% 증가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시장이 예상치였던 0.1% 증가에는 부합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 역시 0.1% 증가하는 모습 보이면서 전망치였던 0.2%보다는 조금 못 미치는 모습 보였는데 예전보다 조금은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 데다가 매출에 영향이 큰 부활절이 4월 8일로 예년보다 2주 이상 빨라지면서 건설, 자재, 의류, 백화점 판매가 4월 들어서 부진했다는 것이 역시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고용 증가세가 둔화된 건 역시 가계 소비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날씨와 그리고 고용 지표 부진이 조금은 이 지표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표 내용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간밤 JP모건의 주주총회도 열렸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살펴볼게요. 네, 우선은 JP모건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JP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최고 경영자가 연봉과 그리고 사회 의장직을 모두 지켜내는 모습 보였습니다. 상당히 우려감이 컸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지켰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보였고 하지만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미국 FBI가 이 JP모건 체이스 대규모 손실했다는 조사를 착수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을 했지만은 아직은 이 JP모건 체이스에 대한 우려감은 뉴욕 증시에서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역시 5개월 내 최저치로 떨어지기도 했죠. 네, 우선은 달러와 강세에 대한 영향으로서 WTI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80센트 하락을 하면서 93.98달러에서 거래를 마쳤고 역시나 미국 달러와 강세에 따른 금 가격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와 인도분 금 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3.99달러 0.3% 하락한 온스당 1,557.10을 기록을 하는 모습 보이면서 달러와 강세에 따른 상코시장 약세는 이어졌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경제 지표와 또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상당히 많은 경제 지표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주택 관련 지표인 4월 주택 창구 건수와 4월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또한 4월 산업 생산과 4월 선비 가동률이 발표가 되고 무엇보다도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시나 경제 지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디어, 스테이플스, 타깃 같은 종목군이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이즌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계를 보는 눈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간밤 또 프랑스와 독일 두 정상의 만남도 있었죠. 오늘 또 살펴볼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올랑드 대통령이 프랑스 24대 대통령으로 이제 공식 취임을 했는데요. 오늘 다뤄볼 주제는 이 올랑드 대표가 이제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하면서 역시 이제 프랑스의 경제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른바 올랑드의 프랑스 경제 성장 해법 이 부분을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취임식이 있자마자 바로 독일로 건너가서 이렇게 회담을 한 걸 보면 그만큼 유로존 문제가 가장 시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올랑드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쉬지를 못하고 네. 예, 그 엘리제 궁에서 현재 의전 행사를 마치고 바로 메르켈 총리와 회담을 하고 이제 다시 이제 프랑스로 돌아왔는데요. 현재 당면하고 있는 것은 뭐 프랑스의 경제 재건이 가장 큰 화두라고 보겠습니다. 제1 목표도 경제 재건, 제2 목표도 경제 재건에 현재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제 자신의 청사진을 펼칠 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유로존의 현재 그리스의 그 현재 문제도 현재 그 메르켈 총리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조금은 현재 나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기를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으로서는 추가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세부적인 내용에서 메르켈 총리의 긴축과 올랑드 현재 대통령의 성장 위주의 정책 방향 이런 부분에서 세부 조율이 약간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부분의 불협화음은 다소 시장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적자를 현재 줄이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이 양수 겹장의 올랑드 대통령의 정책 방향 이런 부분이 예상대로 올랑드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나올 수 있을지가 현재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최근 프랑스 경제도 올해 들어서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올랑드 대통령에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올랑드 후보가 대통령이 된 이후의 큰 부분은 이 그 활력이 떨어진 프랑스의 경제를 바꾸어 달라는 유권자들의 표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봐도 지난 4분기에 0.1% 상승세에 그쳤고 올해 1분기도 정체 양상을 현재 가져가고 있어서 하반기에 올랑드 대통령이 경제 성장률을 1%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현재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IMF는 올해 프랑스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0.2에서 0.5% 정도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고 잠재 성장률 수치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1% 현재 중반대로 떨어졌는데 물가 상승률이 이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수치의 영국과 현재 비슷한 내용에 목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생산성이 좀 하락하고 있고 근로시간의 단축 문제, 그다음에 자본 활용도의 감소 추세 이런 부분에 경제 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올랑드 해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올랑드 대통령은 긴축보다 성장 쪽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렇다면 올랑드 대통령의 경제 해법은 어떤 것입니까? 비교적 투명하고 네. 아주 그 적시적인 부분에서는 내용이 아주 투명하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크게 이제 한 두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기업체들의 법인세를 인상해서 세수를 늘리겠다. 고소득층의 세수를 증대해서 이것도 세수를 늘리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일자리 창출을 하고 부의 편중 현상 이런 부분을 중산층의 파이를 키우는데 노력하겠다라는 것이 올랑드 경제 해법의 골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라든지 고소득층에는 다소 조금 불유쾌한 부분이 있는데요. 소득세율 평균이 현재 프랑스가 41%를 가져가고 있는데 100만 유로가 넘는 고소득자에게는 소득세율을 맥시멈 75%까지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네. 그 이전부터 밝혔고요. 자신의 임금을 30% 현재 대통령 보수를 감축하겠다라는 부분도 이런 중산층의 부의 편제 현상을 골고루 나눠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랑드 대통령은 은행가나 자본가에게 현재 부의 집중 현상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그런 흐름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점이 현재 개혁의 올랑드 대통령의 개혁의 방향을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경제 개혁의 뭐 저항과 비판도 만만치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드네요. 그렇죠. 네. 올랑드 후보가 이제 이달 초에
그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 전에 4월 달 들어서 고소득자가 프랑스를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공공연하게 들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세수 확보, 현재 올랑드 대통령은 29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4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세수를 확대를 해서 성장 위주의 내용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점, 그다음에 기업들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이 현재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점을 잘 봉합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고용시장의 안정성을 가져가는데 올랑드 대통령이 기지를 발휘할 수 있을지가 현재 관심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끝으로 올랑드 대통령의 경제개혁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요. 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유로존에서 그 올랑드 대통령이 요구하는 부분은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유럽 투자은행을 활성화시키자라는 내용을 현재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대전제에는 현재 공감하고 있습니다. 유럽 투자은행을 자본을 100억 유로 정도를 더 확충을 시켜서 이 레버리지 효과로 이른바 프로젝트 본드를 발행해서 이를 산업 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ECB가 현재 실물 정책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올랑드 대통령의 입김이 이 부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아주 관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른바 안정성장협약, 유로존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서 GDP 대비 공공부채 부분, 이런 부분도 현재 프랑스가 줄여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수 확보와 재정 지출 확대, 그러면서 재정 감축,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가 현재 향후 프랑스 경제를 읽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의 성장 해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백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전략 세워보는 이슈앤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4개월 만에 1,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장 막판 들어서 연기금 매수가 소폭 들어오면서 낙폭을 줄였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심리가 여전히 불안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유럽발 리스크가 자꾸만 또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매수세가 상당히 막 부재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 자체도 별로 없는 상태고 또 수급의 대응도 좀 시원치 않은 뭐 이런 형태의 진행이 자꾸 이어지다 보니까
한 번에 큰 폭락을 하는 형태의 진행은 잘 안 나옵니다만은 네. 계속해서 찔끔찔끔 떨어지는 형태로 계속 투자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뭐 사실상 지금 거래소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 한 3개월째 지금 조정세를 타고 있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경기하고 민감한 종목들이 거의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상 이제 몇 달 동안 지금 주가의 상승이 거의 안 나오고 있다시피 하니까 투자자들이 좀 많이 지친 듯한 느낌이 많이 있고요. 그나마 이제 코스닥 쪽의 개별 종목들이 그나마 최근 들어서 반등 포인트가 좋았습니다만은 이 종목들 쪽도 지금은 많이 급락을 단기간에 한 상태고요.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단기 낙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하락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막판에 낙폭을 좀 줄이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에너지는 많이 부족해 보이고 네.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부분이 보이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게임 업종이나 내수 관련 업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약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 하락세가 어제 장소도 꾸준히 이어졌었는데 반대로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는 뭐 내수주, 게임주 선방했던 그런 하루였더라고요. 강세 업종과 하락 업종도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어제 게임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계속 보였는데요. 네. 그 전날 손오공이 강세를 띠다가 마이너스를 결국 보였는데 그 이외에 뭐 네오이즈 게임즈라든지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반등 포인트를 잡았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 게임주는 최근에 이슈가 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우선은 디아블로3라는 게임이 상당히 좀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뭐 유저들 사이에 그 사기 위해서, 한정판을 사기 위해서 줄 서는 뭐 이런 모습까지 나왔고, 또 그런 데 따라서 이제 다른 게임 업종들도 한번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었고요.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 주가가 거의 한 12% 가까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락 요소는 디아블로3라는 게임 출시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출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이었는데요. 뭐 반면에 너무 좀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수 쪽에서는 어제 빙그레라는 주식이 상당히 반등 포인트가 좋았는데요. 빙그레는 사실 뭐 옛날부터 주식을 하셨던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오래된 주식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 소속되어 있긴 하지만은 종목이 상당히 변동성이 적은 종목인데요. 어제만큼은 거의 주가가 상한가 근처까지 진행을 하는, 뭐 물론 막판에 가서는 밀려서 7% 상승으로 끝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그거를 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한 6년, 7년 만에 처음으로 그렇게 상승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종목들의 매기가 좀 많이 몰리는 듯하고요. 반면에 대부분의 업종들이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화학이라든지 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경기에 민감한 종목들이 지금 약세를 많이 타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중국 쪽의 그 내용도 여러 가지로 뭐 좋은 상황이 안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어제는 전체 업종들 쪽에서 약세를 다 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유럽발 악재가 시장을 억누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발 모멘텀 기대하긴 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만큼은 아니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과거에 이제 지준율 인하라는 조치가 나오게 되면은 중국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경기 활성화를 암시하는 요소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는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만큼은 아니지만은 그거에 준하는 형태의 그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장이 상당히 크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응이 별로 안 나오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지금 현재 경기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나와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 우려감이 시장을 좀 많이 감싸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반등 자체에 아직까지 성공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이 어제 하락을 많이 하는 모습이었고요. 당분간은 이런 현상이 좀 더 지속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의 어떤 그 경기 확대 조치에도 막 특별히 반응을 안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상승을 할 만한 모멘텀이 좀 나와요 줘야지만이 변동성이 좀 생길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또 어떤 조치가 좀 더 나오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에 대형주의 흐름을
바로 개선시키기엔 좀 역부족인 듯 싶고, 결국은 시장이 좀 살아나려면은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강하게 바뀌어줘야 되고, 이것은 이제 시장에 자금이 또 새롭게 유입이 좀 돼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래소 시장은 조금 더 보수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 증권사 리포트를 보니까 어제 낙폭은 좀 과도한 수준이었다 이런 보고서도 있던데 오늘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소 시장은 지금 네. 당장은 수급이 변하지 않는 한은 쉽게 반등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은 그 하락 자체는 좀 큰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락을 많이 했던 종목들이라면 이제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입장인데요. 다만 거래소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반등 모멘텀을 갖기에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전략을 짜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개별 종목군이 오히려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군에 대한 저점 매수 관점을 좀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 최근 며칠 사이에 상당히 급락을 많이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도 추가적인 급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시점입니다. 심리적으로 극복을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듯 싶고요. 이 심리적인 극복이 이루어진다라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가격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반전을 한다든가 좀 급반등을 할 가능성도 많이 있는 관계로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좀 극복하고 저가에서 분할 매수 대응을 해 보신다라면은 좋은 결과를 좀 올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수급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은 더 드려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파는데도 기관이 사는 종목들 좀 어느 쪽 수급에 맞춰서 움직여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매수 타이밍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고요. 네. 코스닥 시장 쪽으로 보면 오히려 이제 매수가 OLED 쪽이나 흔히 아몰레드라고 하죠. 이쪽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또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줄기세포 치료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는 듯한 느낌이 강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앞으로의 주가 상승을 흐름을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게임 업종도 눌림목을 한번 준다라면은 저가 매수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소형 종목군, 좀 덩치가 좀 작은 종목군에서 매수가 좀 잘 들어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신다면은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코스닥 시장에서 이 IT 부품주인 OLED 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지금 볼 수 있을까요? 네, OLED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원익 IPS라든지 네. 또 덕산 하이메탈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유리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쪽으로 이제 흐름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원익 IPS라든지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한 2, 3일 전에 주가가 상승이 강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종목을 눌림목 시에 산다라는 이런 전략이 지금은 유효한 시점이니까 요 최근 며칠 사이의 타이밍을 한번 노려보시면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좀 IT 부품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계속 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꾸준히 좀 사고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네.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자동차라든지 전기전자 쪽에 매수는 꾸준히 있습니다만은 네. 최근 들어서는 현대차라든지 삼성전자의 상승이 조금은 약해졌다라는 느낌이 좀 강해졌죠. 특히 이제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그 추가 상승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대 자동차 해외 그 전 세계를 통틀어서 5대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가장 상승세를 많이 탔던 종목군이 현대기아차거든요. 네. 근데 사실 현대기아차가 지금 현재 그 5대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가장 선두로 나설 것이다라고 아직 예측하기는 좀 이른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BMW나 벤츠 같은 메이커를 따라잡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요소를 봤을 때 주가의 추가 상승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쪽도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좀 살펴본다면 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전차공단이 뭐 올해 증시의 주도주가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또 이런 주도주가 바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지금 네. 현재로서는 전차군단이라고 흔히 표현하는 이 전기 전자하고 자동차 쪽의 주도 종목군의 변화는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종목을 대체할 만한 종목군이 없어요. 지금 네. 현재로서는. 그래서 자동차 쪽의 주가 상승이 추가로 나올지 여부는 좀 의문이
붙고 그다음에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건 사실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당장 또 급락을 하는 상황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옆으로 기어가거나 주가를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현재로서는 이 종목군이 그대로 주도주 역할을 하다가 만약에 이 종목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시장이 다시 한번 약세를 타는 형태의 진행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대우증권에서도 리포트를 발간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도주가 붕괴되면은 과거의 경우에도 시장 전체가 붕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주도주의 하락에 대해서 상당히 주의를 해라 이런 시각이 많았었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앤 진단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이마트 인수전에 유통 전문 기업인 롯데와 신세계에 이어 SK네트워크까지 뛰어들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할부 금융의 허점을 노린 대포차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국토해양부와 한국법제연구원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컨슈머 리포트가 조만간 공개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구제 건수가 전년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슈앤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이마트 인수전이 예상외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롯데, 신세계여서 SK네트워크도 인수전에 뛰어들었다고요? 네, 지금 하이마트 인수전이 예상외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롯데와 신세계가 인수전에 뛰어들었고, SK네트워크가 막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15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그 하이마트 예비 입찰 제안서 마감 결과 롯데그룹과 신세계, SK네트워크, 사모펀드 등 4-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의 경우에 지난해 12월 하이마트가 경영권 분쟁 결과 매물로 나온 직후부터 강한 인수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세계는 당초 전자랜드 인수전에 뛰어들면서 하이마트 인수 참여가 불투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전이 유통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판단에 결국 인수전에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그 예비 입찰 제안서 마감 직전에 SK네트워크까지 가세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평가입니다. SK네트워크가 자체 자금력은 부족하지만 사모펀드와 손잡을 경우 하이마트 인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그 투자은행 업계에서는 이번 하이마트 인수전이 예상외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통주전을 둘러싸고 롯데와 신세계가 자존심을 건 싸움에 들어갈 수 있는 데다 SK네트워크도 유통망 확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하이마트 매각이 자칫 흥행 부진으로 흐를 수 있었는데 롯데와 신세계가 최종 인수 의사를 밝힌 만큼 한치에 양보할 수 없는 인수전을 흐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입니다. 이른바 대포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 금융당국이 자동차 할부 금융제도를 개편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그 자동차 할부 금융의 허점인 그 대포차 그 범죄를 막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는데요. 금융업계에 따르면은 여신금융협회는 자동차 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자동차 매매 시장의 부당이익 근절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일단 국토해양부와 한국법제연구원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부 금융 범죄는 좀 어떻게 발생하는 겁니까? 할부 금융 범죄는 주로 네.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서 관리 관계가 복잡한 대포차를 활용해서 이루어집니다. 할부 금융이 적용된 차량을 의도적으로 직권 말소 요건에 해당하게 만들고 판매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는 건데요. 소규모 렌터카 업체의 부당 점유권 행사가 대표적입니다.
그 렌터카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서 최소 50대의 차량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되는데 소규모 업체의 경우 비용 부담이 커서 일부 차량을 할부금융으로 채워넣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렌터카 업체의 의무 보유 대수가 50대에 미달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말소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이때 할부금융사는 1개월 안에 저당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렌터카 업체는 차량 은닉 등을 통해서 회수를 피합니다. 차량 소유권을 지닌 렌터카 업체는 1개월 후에 관리 이전 관계가 청산된 차량을 부활 등록해서 새로운 차량으로 둔갑시키고 이를 처분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피해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피해가 많이 있는데요. 네. 2010년에 이런 수법을 통해서 700여 건 약 14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2011년은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아서 구체적인 수치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협회에서는 피해 규모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금저축 컨슈머 리포트가 조만간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을 내용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이제 조만간에 그 금융회사들이 그 판매하는 연금저축 상품의 수익률과 수수료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컨슈머 리포트가 조만간 공개가 되는데요.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기자들과 만나서 연금저축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컨슈머 리포트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서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가 전달할 수 있도록 연금저축 컨슈머 리포트를 서둘러 만든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에 힘입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수익률이 낮아서 계약 유지율이 30%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해서 연금으로서 기능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연금저축 정보가 공시되면 은행,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정보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금융회사들이 수익률 관리에 나설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전자상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규모가 늘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예, 지난해 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건수는 네. 4,291건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5.3%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피해 증가율은 2009년 이후에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 피해 신고를 품목별로 보면 의류와 섬유 제품 피해 신고가 35%를 넘는 1,53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서비스와 정보통신기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청약전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40.9%로 가장 많았고 품질과 AS 문제, 부당 약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과 숙박시설 이용 등 문화 오락 서비스 관련 피해 신고는 전년에 비해서 무려 50%가 늘어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